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5일간 증시 스토리텔링 특집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환율과 그에 따르는 투자 아이디어 잡아볼 텐데요. 글로벌 경제의 성장이라든지 물가, 더불어서 중요한 이슈를 통해서 각국의 상황, 환율로 나타나는 가격 변화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IPS 기획부 부부장 오건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벌써 연말이라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집을 마련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누구를 모셔야 될까 생각이 들었을 때 딱 오건영 부부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또 축하할 일이 생겼더라고요. 예. 예스24에서 올해의 책인가요? 그 부의 네. 시나리오. 예, 감사합니다. 22년 베스트셀러 분이 되셔갖고 네, 열심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뒤늦게 뉴스를 들어갔고요. 꽃다발을 준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카톡으로라도 네, 꽃다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최근에 뭐라 그럴까요? 참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은 최근에 한 이틀 정도는 좀 안정을 찾는 것 같은데 터키 리라가 폭락이 나왔어요. 네. 이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 나라의 어떤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터키가 물론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터키로 인해서 뭔가 다른 이머징들의 약한 고리도 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요. 그 상황을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서 네네네.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터키 자체로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봤었을 때는 성장과 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가 올라갈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성장이 탄탄하게 받쳐주면 되는데 이게 성장이라는 게 모든 성장이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균일 성장이 아니라 국가마다 다르게 되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성장이 강한 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패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경기 부양책을 훨씬 더 강하게 쓰니까 성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편인데 그렇죠. 다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죠. 그렇죠. 근데 미국 페드는 결국에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할 때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볼 때도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급해진 것 같아요. 자국의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성장이나 미국의 물가 상승을 보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미국의 입장만을 바라보는 거지 다른 국가들의 성장까지 같이 고려할 그럴 여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상승하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상되는 금리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치지만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렇죠. 자본이라는 건 금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신흥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결국에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면서도 0.05%밖에 금리를 낮추지 못했거든요. 저는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 역시도 거기 어느 정도는 좀 일조를 한 게 아니냐. 굉장히 찜찜한 거죠. 신경이 쓰인다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터키의 케이스로 이제 와 보면 그럼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브라질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어제 보면 이제 체코도 금리를 올렸고요.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네.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맞아요. 물론 그 전에 금리를 인상해 놓은 게 많으니까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조금 더 금리 인하를 더 과감하게 할 거야 이제 이런 스탠스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보여주는 보복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보면 저도 조금 이제 좀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터키 주가를 보면은요, 예. 우리는 폭락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엔 좀 하락했습니다만 지난 9월 달 정도에 터키 이제 비스트 100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1,400포인트 정도 됐거든요. 그게 한 달 전쯤에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4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70%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이 올해 최고의 상승을 보인 거는 미국 S&P가 아니라 나스닥이 아니라 결국엔 터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지?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서 터키 리라와 환율이요. 7리라에서 18리라까지 뛰었습니다. 거의 더블 이상으로 뛰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70%를 먹었지만 환에서 거의 2배 이상의 손실이 났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터키 같은 경우는요. 경기 부양이라는 눈앞의 걸 바라보다가 결국엔 매크로 차원에서의 외환 리스크라는 건 이제 맞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식의 케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예금의 케이스로 한번 좀 가져와 보면 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터키에서 15%짜리 이자를 준다고 해서 예금을 맡기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1년 후에 100원을 맡겼더니 115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환율이 딱 뛰어가지고 더 이상 이 달러를 살 방법이 없어요. 달러가 300원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터키 리라를 팔고 달러를 사서 다 도망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리라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로 대응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리라화 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구나. 그렇죠.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생기죠. 그럼 그렇죠. 터키의 예금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터키 리라화보다는 달러라든지 금과 같은 다른 외화 자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런 거죠. 예금자들이 그 달러라든지 그 금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이 다 은행에 있죠. 그럼 은행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됩니다. 그럼 한두 명이 인출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인출하게 됐을 때는 뱅크런의 이슈까지도 생길 수 그렇죠. 있죠. 이런 게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 리라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예금 이탈까지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터키 당국에서 나온 얘기가 결국에는 이런 거죠. 결국에 3개월 정도 봤었을 때 환손실이 나는 부분만큼은 터키 당국에서 메워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코멘트를 해줬던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18리라였던 환율이 11리라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리라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예. 이런 질문이 딱 가능하죠. 무슨 돈으로 메워줄 건데? 라는 그러니까요. 질문이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 메워주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럼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현금을 땡긴 다음에 그걸로 메워주지 않습니까? 그럼 국채 발행을 늘린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죠. 국채 가격 떨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국채 금리의 상승을 부르게 될 겁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경기 둔화 효과가 커지는 거죠. 기준금리는 낮췄지만 시장금리가 올라가 버리는 이런 이제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서도 외신에서도 터키 리라화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번의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지만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채금리의 상승과 같은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터키의 상황이 다른 국가들로 전염이 될 수 있느냐? 일단은요. 저는 이번 터키 같은 케이스는 조금은 일반적인 케이스랑 다르다고 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맞아요. 보여준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례적인 케이스로 그러니까 버틸 만큼 버티면서 나타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이례적인 정책 대응을 했었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약간은 시장 전반의 리스크라기보다는 터키 자체에서 나타났었던 터키 자체의 어떤 정책 미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클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바라보는 게 이게 다른 신흥국들 예를 들어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했던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들의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좀 보고 그런 신흥국들도 비슷한 형태로 흔들리게 됐었을 때는 그때는 좀 전반적인 전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이게 터키 리라화가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주가나 여러 가지가 방어가 안 되는 거는 뭐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미국의 어떤 그 금리를 올리면서 땡겨버리는 게 있기 네,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대응이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죠.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뭐 터키는 논외로 하더라도 또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는 게 이제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중국하고 터키를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지준율이라는 지급 준비율을 내리기도 했고 뭐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이제 LPR 금리를 내리면서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을 좋게 보시려는 분들은 1년 내내 긴축을 했었던 중국이 드디어 네. 이제 좀 돈 푼다 이렇게 네.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지금 위안화가 약했던 게 아니다. 그래도 오프닝 차트에 그려보니까 하반기에만 달러화 대비 2%가 더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안화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는 통상적으로는 경기가 좋다라는 건데 네. 굳이 왜 금리 내리지? 굳이 네. 왜 지준율 내리지?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수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이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지준율을 낮추거나 LPR 금리를 낮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당국에서는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먼저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에 보면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전 세계에서 기록한 메이저 국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먼저 돌아섰기에 작년도 7, 8월 정도 되면서 중국 당국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 푸는 거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대수만관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사실상 뭐 테이퍼링이라는 말씀은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완화적 통화 정책의 되돌림이 작년도 7, 8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경기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돌아섰는데 네.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은 계속해서 좀 힘들어했었죠.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가 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힘과 백신 보고까지 진행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의 경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2분기를 넘어가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보복 소비도 끝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수출 경기 호황도 좀 끝나니까 약간 성장세가 눕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한쪽은 올라오는데 한쪽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둘의 경기 사이클이 엇박자가 난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의 상승도 있지만 결국에는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지 긴축의 그 고삐를 좀 더 바짝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중국은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성장이 둔화되는 상태에서 근데 이런 상황까지 펼쳐지죠. 헝다 사태까지 터진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성장이 막 둔화될 때 부동산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는 걸 조금씩 막았죠. 메워주는 맞아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부동산을 또 부양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사이드에서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도 두렵고 다만 그렇지만 성장이 둔화되는 건 더 두렵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면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과감하게 그러면 부채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죠. 부동산 부양하려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참 이런 부분이 고민일 겁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썼던 정책이 지준율의 인하를 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재할인율이겠죠. 한국으로 따지면 재대출 금리를 네네네. 낮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LPR 금리를 LPR 금리 자체가 1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예. 있는데 5년짜리 금리는 동결을 하고 1년짜리만 0.05%를 낮춰요. 1년짜리 금리는 실물 경제에서 특히 기업들한테 자금이 갈 때 이때 당시에 금리 이런 대출에 대해서 금리를 좀 낮춰주는 아주 소폭이지만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 5년짜리 장기는요. 실제로 부동산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된 바가 그렇죠. 큽니다. 장기 금리들이. 그렇죠. 그러면 중국 당국에서는 결국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찾아낸 게 뭐냐면 핀셋 규제처럼 결국에는 핀셋으로 완화를 해주는 거죠. 1년짜리 LPR 금리만 0.05%를 살짝 인하해 준다.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온 겁니다. 이걸 딱 바라봤을 때 시장에서의 느낌은 이겁니다. 첫째는 중국이 결국에는 금리를 낮추거나 경기 부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살짝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부담을 이게 느낀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한동안 경기 부양책을 1년 가까이 쓰지 않다가 네. 6월에 지준율 인하한 다음에 이번에 처음이고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LPR을 낮춘 거니까 결국에는 왜 한동안 경기 부양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12월 6일 날 지준율 낮추고 15일 날 재대출 비율 인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PR까지 낮추니까 갑자기 패키지를 네.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뭔가 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라는 인식을 이제 심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LPR 금리 인하한 이후에는 중국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비관론,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커지는 것을 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네. 그런데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 부담이 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수 성장에 둔화되는 거를 메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내수 성장을 메워주는 부동산 경기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내수가 어려우면 수출에서의 성장이 나와줘야 네. 되는데 지금 위안화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위안화가 달러 대비 2% 올랐다, 절상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가 더 있죠. 달러는 다른 통화 대비 다 원화 대비 강했죠. 그렇죠. 원화 대비로도 8%인가 9%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면 원화랑 위안화를 비교하면 10% 차이가 나요. 맞아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경쟁력이 과연 생기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무역에서는 흑자가 나는 게 맞아요. 근데 무역 흑자라는 게 미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써가지고 미국의 수요가 활활 타고 있으니까 수출이 잘 됐던 게 1번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요 자체, 소비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수입을 안 하다 보니까 수출은 많아지는데 수입이 낮으니까 무역 흑자가 나면서 이게 위안화 절상으로 이어지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게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의 행보를 가져간다라면 네. 결국에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뜨거워졌던 이 내수 경기를 갖다 조금은 줄이는 식혀주겠다는 거잖아요. 거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면 수출 사이드에서도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들을 중국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는 위안화 환율의 상승이니까 위안화는 어느 정도는 좀 절하 압력을 약간은 좀 받게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네요.
중국의 위안화가 굉장히 강했던 것도 사실이고 현재까지도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꾸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쥐약인 상태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수요가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수요가 좋다면 그 네. 수출 경기를 통해서 내수가 조금은 하방 압력을 완화시켜 줄 텐데 지금 뭐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하니 수출이 안 되고 있고. 근데 내수를 키우자니 보니까 부동산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약간 규제도 있었고 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인 게 야, 이거 이러다가는 중국이 일본화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자산, 그러니까 네. 부채 그 자산 그 불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대차 대조표 불황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슬금슬금 내려오면서 이 어떤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금리는 내려주는데 내려주는 만큼 경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내려주는 만큼 빚을 갚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위안화 강한 게 중국의 기업들이 현금을 쌓기 위해서 위안화를 산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네. 내년에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중국의 그런 어떤 디플레 압력, 그런 어떤 대차 대조표 불황, 일본식 불황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내수나 수출도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좀 이제 낙관적인 입장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현재 가져가는 행보는요. 일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막기 굉장히 위해서.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채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내수 성장 위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줄 수 있는 부담감을 2015년도에 한번 느꼈었거든요. 실패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85년도나 90년대 상반기를 보면은 네. 사실 일본은 엔화 절상과 함께 수요 폭발로 대응을 했다가 이게 버블이 깨지면서 나타났던 현상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버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들 그리고 위안화 절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어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년대 초반에 너무 빠른 통화적인 긴축을 실시했던 면도 맞아요.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들에서는 분명히 좀 정책적인 차이점들이 좀 있어서요. 아직까지 일본화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예상하는 건 조금은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뭐 중국이 일본이라는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가 그렇죠. 있기 반면 교사가 때문에 있는 그게 거죠. 안 되기 네. 위한 정책을 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예,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 쪽을 얘기해 보면 미국이 지금 굉장히 과열된 경기 아니면 과열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약간 변동성을 보였던 게 그 BBB라 그래서 네네. 재건 법안이 네. 조맨친 그 상원의원이 약간은 그 반대편을 넘기면서 좀 아직까지는 무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고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미국 경기를 좀 이렇게 낮췄더라고요. 네. 네. 이게 또 통화 정책이냐 아니면 미국의 성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번에 나오는 부양 법안이요. 네. 초기에는 뭐 4조 달러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그게 이제 지난 7월 달에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게 올해 연초의 기대였었어요. 맞아요. 근데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7월 달은커녕 지금 연말까지도 통과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다소 실망스럽게 다가온 시기적인 실망스러움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금액도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쵸. 금액이 반토막 난 데다가 하나 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한 번에 때려주는 게 아니라 10여 년에 걸쳐서 나눠서 주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이 정책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당장 한 해 한 해의 GDP 성장률을 크게 들어올리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3월 달을 보면 1.9조 달러를 한 번에 썼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사실상 어떤 성장률을 갖다가 아주 성장률의 게임 체인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그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그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테이퍼링이 뭐가 문제냐? 주는 걸 줄이는 건데 계속 주고 있지만 줄이는 건데 그 바라보는 건 뭐냐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 이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게 줄어드나? 그렇죠. 결국에는 미래를 프라이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도 탄탄하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나? 예를 들어서 조면친 의원 같은 경우는 얘기했었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크고 미국의 부채 부담도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신 의원님께서 저를 지원해 준다라고 할 때 계속 지원해 주시다가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죠. 지원을 안 해줄까 못 해줄까입니다. 안 해주고 있다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면 결국에는 정말 안 됐다 하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못 해준다면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이든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항상 자기들을 지원해주는 연준이라는 통화 정책의 지원, 그다음에 정부에서 재정 정책의 지원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제는 양쪽 다 조금 좀 수그러드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남는 건 뭐냐면 성장을 믿고 가는 거죠. 미국이 결국에는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나 부양을 갖다 줄이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성장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이라도 흔들렸을 때 시장이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 묻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한두 질문 하다가 시간이 다 가네요. 아, 그래요? 아, 예. 일단 그렇다면 네네. 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이렇게 한국 경제 성장률 얘기하면서 원달러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예. 중국이 뭐 하드랜딩이라든지 일본화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라는 거는 한국의 성장률에는 조금은 좀 마이너스 효과일 수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강한 성장이 아니게 되면 금리를 올리는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네. 과연 우리나라 성장률이 내년 얼마나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3.1% 네. 성장률 내놨더라고요. 뭐 네. 내수도 회복하고 반도체 뭐 낙관적인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부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한국 성장률에 대한 그러니까 명확한 그 수준보다는 네. 그런 레벨이라든지 한국의 원달러까지 한번 말씀 주면 저희 네. 투자자분들께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먼저 첫 번째 네. 간단하게만 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3.1% 성장하길 정말 바라고요. 네. 근데 다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자체가 네. 올해 사실 델타 변이도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웠었던 변수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이슈가 나오고 지금 이제 4차, 5차 대유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상 내년에도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네.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성장이 너무 탄탄하게 나왔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장이 탄탄하게 나온 만큼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려는 연준의 흐름이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강했었던 성장을 살포시 눌러버리는 네. 그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네. 좀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네. 이건 상반기에는 환율을 지금처럼 이제 당분간은 좀 상승 압력, 원화의 약세 압력을 가져갈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됐을 때 하반기 정도에 이제 달러원 환율이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아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시 한번 모셔왔고 2022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의 IPS 부부장님 오근영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